네, 정치말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진표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공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발언을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경기도나 성남에 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저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옥중 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 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서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필요한데 한순간에 이런 관권 선거 문화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을 계속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역 행보가 총선용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해가면서 민생 토론회를 이어가는 거,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총선에 영향력을 주는 대통령의 행보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종의 좀 벼락치기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는데요. 지금 사실상 선거에서 격전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공약 발표회처럼 이 토론회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게 상당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설령 민생 토론회를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이런 예민한 시점에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비교적 선거에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양새로 가는 게 헌법 정신에도 맞고 선거법상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보면 민생 토론회가 약간 대통령의 정말 국민의힘 총선 지원의 판, 무대처럼 쓰이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론하시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어쨌든 새해를 맞아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전에 대통령이 그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단된 이후로 기자들과의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새해에도 기자 간담회를 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민생 토론회가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해서 현장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뭐 관권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총선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책이 일회성의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 다만 간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이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연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해석이 뒤따릅니다. 두 분의 해석을 여쭐게요. 일단은 저는 가장 큰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동행 여부, 그 문제가 저는 쟁점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전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품백을 받았던 그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정면으로 돌파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 명확하게 사죄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을 텐데 사실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을 통해서 사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해명이나 재발 방지책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도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순방을 너무나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 한 달에 한 번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있었던 만큼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순방을 또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그런다고 해서 사라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순방이라는 것은 외교적 관계가 있는 어떻게 보면 상대국의 좀 결례일 수도 있는 이런 순방 취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제대로 된 그 순방 취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불투명한 이 체계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날짜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출국을 나흘 앞둔 그렇죠. 상황에서 순방을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인 결례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해석하시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순방을 연기한 것이다. 이 시각이에요. 지금 비서관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주된 쟁점이었다면 이미 진즉에 취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사에 대한 리스크는 뭐 쌍특검법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사가 국민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지금 2달이 좀 넘은 상황인데요. 순방을 나흘 앞두고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리스크를 갖고 갑자기 취소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의료 파업이 좀 현실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공의들이 계속적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경대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근데 아직 완전하게 파업을 선언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쟁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들 정말 국내에 긴박한 상황들이 있어서 대통령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솔직하게 국민들께 설명해야 하는 것도 대통령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여러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이 나흘 앞두고 취소를 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바라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결국에 이게 순방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사가 동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눈에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민주당 공천이 대장동식 공천이다라고 했던 그 표현에 대한 평가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좀 잡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친문 계열이 어떤 공천 학살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대장동 공천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좀 측근들을 공천을 넣기 위해서 저렇게 잡음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표현이 조금 거칠어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도봉갑에 있는 의원에게도 불출마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김남근 변호사를 또 추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의원이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불출마 선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대표가 불출마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는 김남근 변호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천 잡음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가 지게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박 비서관님도 평가하시겠어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치르는 자세가 좀 국민 눈높이와는 상당히 좀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렇게 좀 양극단의 정치가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를 향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시잖아요. 여당이 총선을 치르는 자세에 있어서는 응당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민생 문제라든지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 비정치인 출신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사들을 보게 되면 네.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조금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표현들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소위 말해 지지층 결집에만 너무나 매몰되어 있는 모양새고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정치인 출신에게 기대했던 모습도 아닐 뿐더러 집권 여당의 대표인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모습도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면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민주당을 폄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양당의 공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하셨으니까 민주당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전면적인 공천 물갈이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부 전현직 중진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총선 불출마를 권유를 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근 의원에게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현역 의원은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오늘 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저는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은 좋지만 과도하다. 이게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장도 있기 때문에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연락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김남근 변호사를 추천을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동의를 받고 싶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는 오늘 김남근 변호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 공천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천 잡음이 어떠한 비명계의 또 하나의 이렇게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오히려 좀 역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비명계에서는 이런 작업을 비선 개입이다 이렇게까지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선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도 이런 잡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라는 거는 소위 말해 인적 청산을 좀 하겠다는 의지가 공개적으로 표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 외에도 아마 다른 분들에게도 대표께서든 뭐 아니면 공관위에서든 여러 가지 시그널을 좀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천 과정에서의 좀 개혁적인 공천, 혁신적인 공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양당에 대한 정치 혐오가 심해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필승 전략으로밖에 쓸 수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새 부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새수를 담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가느냐도 중요한데요. 누가 들어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대표께서 소위 말해 친명계나 정말 본인과 가까운 인사들을 꼽기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좀 탕평 공천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남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한다던가 그런 친소관계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후에는 전략 공천 심사 내용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3차 심사 결과에는 경선 14곳, 단수 공천 지역구 10곳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홍익표 고민정 의원이 단수 공천자에 있고 그리고 호남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고민정 의원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친문계에 대한 공천 확산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고민정 의원이 본인 방송에 나가서 그렇다면 본인도 이제 뭐 출마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그 광진에서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가 경선이 아니라 단수 공천 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아마 이거는 좀 정무적인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뭐 친문계에서의 어떤 반발들도 있고 또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조국 신당에 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구심점들을 낮추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 발표가 난 지역들은 사실은 엄청난 격전지에서의 뭐 친명계를 뭐 꽂아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아니었잖아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나온 단수공천 지역들은 사실은 큰 잡음이 없는 지역부터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병기 민주당 공관위 간사도 아무래도 논란의 소지가 없는 지역들부터 발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저도 뭐 고민정 의원
의원님께서 이제 단수 공천을 받은 부분에도 주목을 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고민정 의원께서 해오신 의정 활동이 좋게 평가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당에서도 그냥 단순히 사감만으로 단수 공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표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압도적 지표가 나온 경우에는 단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그에 걸맞게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봤습니다. 근데 짚어주신 대로 네. 사실 지금까지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 뭐 단수 공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뭐 경선을 시키는 지역은 크게 쟁점이 없는 지역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정도의 여기는 경선을 시키겠구나 또는 그래 여기는 뭐 이분이 그냥 단수를 받겠구나 이렇게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만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공천은 지금부터 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말로 가고 정말 늦게는 전략 공천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도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 끝 무렵까지 갔을 때 어떤 결론이 나느냐 아마 쟁점들은 후반부에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선 없이 당 차원 단수 후보를 지정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전략 공천 그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데 현역 의원 불출마 등의 이유로 이제 18곳이 지정이 돼 있고 그중에서 일부 지역의 공천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여부입니다. 이게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지역구가 중성동갑이죠. 여기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임 전 실장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오늘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에서도 그 지역구에 있어서 윤희숙 전 의원이 이제 단수 공천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예상들이 있었지만 그렇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게 정말로 뇌관이 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것을 당장 오늘 이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까 비서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쟁점이 되는 인물들과 그 지역구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 이번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은 미뤄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계파 갈등의 어떤 뇌관으로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에 임 전 비서실장을 불출마를 압박을 하는 그런 근거로 삼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추미애 전 장관은 전략 공천설이 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대선 패배 책임론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야당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좀 이런 내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그런 적임자다라고 유권자들께 이제 설득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부터 당신은 적임자가 아니고 오히려 물러나야 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시끄럽기만 하고 내용은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 딱 좋은 시점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책임론이다, 뭐 친문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두 분이 만나셔서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히 당의 통합과 화합 그리고 우리는 명문 정당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왔는데 그 명문 정당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회동이 그 의미가 채 좀 살아서 남아 있기도 전에 갑자기 이렇게 내분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당인으로서도 좀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이 책임론은 특정인에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책임져야 할 부분, 힘든 부분들은 같이 나눠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서로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어떻게 보면 당이라는 집단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최악의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뭐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때쯤에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의 뭐 민주당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뒤늦게 와서 이제 당 통합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뭐 이재명 대표도 마음에 있는 생각이 아니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권 때 대변인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의원이 되었는데 오늘 단수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고민정 의원이 지역구에서 워낙 큰 인물로 이제 나름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단수공천이 가능했었던 부분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에 대한 공천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직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현역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미루어지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 미비를 이유로 당은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뭐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3지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각 신당이 사실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설 연휴 동안에 합쳐져서 통합을 했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빅 이벤트도 있었던 상황이라 이 상황에서 이제 공천 과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뭐 불출마를 권고하거나 아니면 뭐 하위 몇 %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 이탈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좀 치명적인 타이밍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최대한 이 부분을 고심하면서 어떻게 이제 좀 과정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아마 결과는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 결과를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잘 통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당의 고민이 깊은 게 아닐까. 특히 이런 제3지대 이슈나 탈당 이슈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실 제3지대는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원들에게 계속 접촉하고 넘어와라. 뭐 원외 정치인들에게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이게 반대로 보면 하위 20%로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공천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이 공천 학살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위 20%에 대한 그 명단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비명계로 지금 분류되는 의원들이 꽤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관위에서도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했을 텐데 뭐 주관적인 평가도 정성 평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비명계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러면 또 약간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인적 쇄신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친명 중진은 왜 용퇴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위 20%의 명단 안에 그 친명 인사들 중진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 이 부분도 또 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그런 게 주목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당내에서 뭐 친명 챙기기가 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후보자들의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이 사실 팽배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공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게 좀 포착되고 있고 고민되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이 대표께서 좀 현명하게 처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측근이라던가 아니면 중진 그룹이라던가 본인이 좀 본인의 측근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잣대를 적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앞으로의 과정으로 이것이 특정한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본인의 결단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과제는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사흘째 공천 후보자 면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은 또 경기, 인천 등 지역에 확정 후보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결과가 주목됐던 건 그 단수 공천 명단에 대통령실 출신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오늘 발표된 부분에는 대통령실 출신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 출신의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관심이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떠한 윤심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발표난 지역 중에서 송파갑 지역이 있습니다. 송파갑 지역에서는 TV조선 전 앵커
앵커 이제 박정훈 씨가 단수 공천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그 지역에 석동현 전 검사장도 예비 후보를 같이 등록을 했었죠. 근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뭐 해운대 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서울 송파 갑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의 뒷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경선 지역도 아니고 그냥 단수 공천 지역으로 결정이 된 것을 보면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윤심이라는 것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어제는 했었고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대통령실 출신이 어제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기사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전희경 전 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장관 출신들이 이렇게 들어갔기 박문규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주목이 되는 대목은 영남권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사람들은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이렇게 단수 공천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는 것,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거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뭐 사실 저희가 아까도 짧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명단은 사실 뭐 크게 그렇게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범위.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수도권 전체의 판세가 국민의힘에게 뭔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본인들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뭐 조정도 하고 전략적으로 배치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험지에 배치할 선수들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사실 정치의 문법에 있어서 되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지역들도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단수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 출신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어제는 좀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도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만큼은 당이 중심을 잡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략적으로 보여주려고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 뭐 제가 느꼈던 것은 그 단수 공천 명단에 이제 중랑에서 뛰고 있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 이분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랑은 국민의힘에서 평가하기에 굉장히 험지로 분류가 되는데 딱 이분만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는 뭔가 그 중랑이나 그쪽 벨트에 있는 청년들은 어제 단수로 다 발표가 됐는데 이분만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좀 전략적인 컨셉을 잡고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짚어주신 대로 영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소위 말하면 하태경 의원이 지역구를 비워준 그런 지역에 이제 대통령의 측근이 간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영남권에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질까 이거 질문 넘어가기 전에 오늘 그래서 단수 공천 대상자 중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이제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지사 전 장관 간의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예상은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뭐 당협위원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이 조금 더 중량감이 있고 상대방이 일반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공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그 기존의 당협위원장과 원희룡 장관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메시지를 던져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계양을에서는 특이한 것이 뭐 유동규 씨가 이제 출마를 정광훈 목사의 당과 함께 출마를 지금 선언을 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은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빅 매치가 거의 뭐 미니 대선급의 빅 매치가 계양을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유동규 씨와 조국 전 장관 이게 싱크가 있어서 그거 듣고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영남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텃밭인 대구, 경북 등 영남권에서 이 공천 면접이 내일 모레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이 마지막으로 어떤 이름들이 나올까? 어떤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모든 지역이 다 지금 신청률도 높고 또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뭐 대통령의 측근이다 아니면 뭐 윤심이다 친윤이다 이런 인사들이 워낙 다 몰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하나 하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소위 말해 대통령실 출신 친윤 인사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것이냐,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들을 정리할지 아니면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지 이런 부분부터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특정 지역에서 올해 그러니까 뭐 3선 이상 하는 중진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구체화될지 이런 것도 이번 면접의 결과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권 관련해서 김무성 전 대표가 어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천이 될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됐었는데 조금 전 속보가 나오기로는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심사 신청을 철회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당의 어른으로서 진짜 후배들을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참 용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영남권 지역에서 저는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 전략적으로 재배치라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서병수 의원, 김태우 의원, 조혜진 의원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기존의 지역구가 아니라 다른 좀 험지로 나가달라고 했고 이분들께서 지금 승낙을 하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의 기존 지역구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있어서 뭐 지역의 정치인 원래 했었던 분이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뭐 윤심으로서 뭐 대통령실 출신이 들어가는지 물론 이것은 금방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영남 쪽에서는 뭐 단수 공천이라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도 영남권에서는 좀 많이 보아야 될 것 같고 대통령실 출신들이 영남에 많이 또 넣었고 또 검사 현역 검사에서 이제 바로 넘어간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도 창원에서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비 후보들의 지역 재배치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질서 있게 좀 정리가 되는 듯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한 다른 예비 후보들도 큰 잡음 없이 수용을 잘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개혁신당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총선이라는 게 뭐 워낙에 큰 이제 정치적 싸움이고 또 승부를 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찾아오지 않는 기회들이잖아요. 매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마 그렇게 컷오프 되거나 아니면 경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이렇게 정리되는 후보들 중에는 몇 년간 뭐 닦아오거나 준비를 계속 해왔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 본인의 출신 성분이나 아니면 라인을 잘 타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억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찾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현역 의원들의 합류나 아니면 뭐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제3지대에 가서 출마를 하는 것도 저는 고려할 수 있다. 지금이야 당연히 다들 이제 본인이 공천받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도 아무 개혁신당이나 이런 데 갈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막상 공천 결과를 받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이라는 선택지는 그 후보들에게 또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개혁신당이 정말 이름처럼 개혁적인 모습들을 보여왔다면 이번에 공천 탈락하신 분들께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준석 계열 그리고 민주당 계열에서 합치는 과정에 잡음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대의 명분이 없었던 것을 넘어서서 이게 정말 언제까지 함께할지도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 개혁신당 가고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 개혁신당 갑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까지가 함께하는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함께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혁신당이 이렇게 차근차근 본인들이 어떤 정책적인 노선을 맞춰가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간을 맞게 텐트가 아니라 처음엔 집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정말로 폭발력 있게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신 개혁적인 분들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저께 양정숙 의원 들어간 부분들 뭐 이런 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 지금 무소속인데 그렇게 된 과정에 있어서도 재산 신고에 대한 누락 의혹이 있었고 이거는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판결이 받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던 당직자, 기자 이런 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오히려 지금 양정숙 의원에 대해서 무고로 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이런 분들은 어차피 다음번에 뭐 공천을 받거나 의원 다시 하기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을
그 국고보조금 받기 위해서 오늘 나눠주니까 어저께까지 5명 채웠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 이런 모습들 국민의 눈높이에 개혁 신당이라는 이름에 맞습니까?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하고 있었다면은 뭐 공천 탈락한 의원이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개혁 신당은 오히려 본인들이 표를 깎아먹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개혁신당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영입이 되면서 현역 의원 5명 체제가 됐고 그래서 보조금 6억 원 가량을 배분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야 정말 그럼 더 인원이 확충이 돼서 기호 3번도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상황으로는 3번 확보가 무난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일단 이 연합 자체가 저는 너무 깨지기 쉬운 연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실제로 내부에서도 통합은 일단 해놓기는 했는데 너무 서로의 의견이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등 돌릴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기호 3번을 뭐 받는지 4번을 받는지 그 이전에 이 연합이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좀 먼저 주목해 봐야 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혁신당이 뭐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정말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정치적인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 설 연휴라는 기간을 통해서 빠르게 통합을 한 것은 어쨌든 본인들도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 것도 알고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뭐 좋게 보지 않는 면도 있지만 기호 3번을 향한 그 열망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개혁신당 지도부 4분이 여기 한 번에 출연을 하셔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내부자들끼리 얘기했을 때와 지금 밖에서 보시는 시선하고는 온도차가 워낙 커서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사법 리스크를 품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인물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냐 지지냐를 두고 1대1 구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당도 그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개항의리,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국회의원의 방탄용으로 더 이상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또한 이재명과 같은 공범이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에 창당준비위원회에 띄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창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죠. 정말 의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도 붙어있지 않은 실형 2년이 선고가 된 게 바로 한 5일 전이었는데 그리고서는 5일 뒤에 본인이 출마를 지금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또 중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번 예방을 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글쎄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형이 뭐 유죄는 그대로지만 형이 줄어든다거나 이랬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도 않았고 재판부에서는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 있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출마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너무나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서 조금 더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한번 예방을 하고 그 다음날 본인의 고향인 부산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떠한 정치적 노림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 계열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의 그 공천 학살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떠한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조국 전 장관이 이 총선을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이 되면은 사랑하는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이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덕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만큼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정말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일 수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노림수다 이런 표현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평산마을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본인의 이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께 뭐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너무 나간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오셨고 그 일환으로 이제 본인에게 찾아와 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실 수는 또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이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어떤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인사들에게 신당을 만들어서 우리 세력을 결집시키자. 저는 그런 정치적 욕망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은 심지어 그런 그릇이 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이분과의 연대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의 연합이나 연대에 네.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조국 전 장관이 뭔가 민주당과 손을 잡고 어떤 정치적인 기지개를 켜는 이런 그림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께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총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단호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정말로 하위 20%의 친문 계열의 의원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공천을 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 가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너무 그 정체가 불분명한 집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신당이 시작이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 계열에서 비명계로서 공천 학살을 당한 의원들은 조국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뭐 민주 진보 진영의 선거 연합이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지금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런 선택을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할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연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들께서 뭐 이쪽으로 이탈을 하시거나 뭐 세력이 모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어제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나는 나의 길을 뚜벅뚜벅 따박따박 가겠다라고 한 걸 봤을 때 민주당과 이제 연대를 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신당이 이번 총선에 나왔을 때 이게 표 구도는 이제 어디에 더 불리해지는 건가, 이제 이 부분을 여쭙고 싶었는데 마수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